반갑습니다. 가인드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3년 10월 6일입니까? 네, 10월 6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주문을 했는데 세 권의 책이었죠. 첫 번째 책 모바일 미래 보고서, 두 번째 라이프 트렌드 2024,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4.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책의 시리즈일 겁니다. 아마 10년 이상 같은 주제로 통계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책을 먼저 제가 구입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몇 해째 이걸 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비즈니스와 트렌드와 또 상품과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디스토피아가 먼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인간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변화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중심을 가지신다면 행복하게 고객들 그리고 직원들과 비즈니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신 분들 감사합니다. 차나만 대표님, 사라권 대표님, 김주연 대표님, 아리 대표님, 김보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경진 대표님, 소정 대표님, 네, 도미닉 대표님, 권용대 대표님, 이성종 대표님, 황은희 대표님, 정말로 대표님, 김문섭 대표님, 이성재 대표님, 민병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뉴얼 운운하다가 결국 대표만 일합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떠나가면 회사의 노하우도 떠나가게 되죠. 영업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고객 데이터 떠나가게 되죠. 기술연구소장이 퇴사하면 그동안 연구 개발했던 모든 프로세스들 갑자기 멈추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직원이 떠나가도 회사의 지식은 남게 할까 고민하죠. 그런데 매뉴얼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직원들 바쁘다 그러고, 매뉴얼 만드는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만들게 되죠.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는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매뉴얼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지행 격차, knowing, doing 갭이 생기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것의 극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참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지금도 화면을 보여드리기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 대참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상품백화점이라는 이름부터 최근의 사건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일이 있었을 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늘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매뉴얼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매뉴얼 대로 했느냐? 매뉴얼이 애매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라. 여러분들 회사의 경영자로서 언론은 이야기할 수 있죠.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 파수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하고 또 뭔가 이상한 신호가 보였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로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실수가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매뉴얼대로 했어? 직원이 뭔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매뉴얼대로 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 해서 열심히 했더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청년 세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고로 우리나라도 이제 매뉴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전,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률이 꼼꼼하게 만들어진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을 갈 일이 종종 있었죠. 미국 갈 일이 있고, 미국이 이제 비자가 면제가 됐고, 에스타로 그냥 비자 면제죠. 그냥 등록만 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에스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보면 에스타 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들의 줄이 쫙 이렇게 있죠. 참 그 줄이 좀 길죠. 어느 공항을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타 신청해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면 요런 이제 허가 승인 결제 영수증이 나오죠. 그리고 출력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허가 승인이 나왔다는 문구예요.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돼서 보인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귀하의 여행 허가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그러면 끝나죠. 승인됐으면 끝나죠. 그런데 밑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미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장의 세관 및 출입국 직원이 입국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참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허가가 됐는데 최종 결정은 직원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에서 뭐하러 왔습니까? 며칠 머뭅니까? 뭐 어디서 잡니까? 뭐 이렇게 뭐 총기 가져왔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끔씩 하고, 대부분 두세 번의 영어식 질문을 주고받고, 그때 대답 잘못하면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가잖아요. 가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입국 신청을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허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현장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 말단 직원이 합니다 라고 전 세계의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다? 매뉴얼대로 일을 하다가 매뉴얼대로 망하기도 한다. 매뉴얼로만 일하는 조직이 될 거냐, 아니면 학습하고 지식을 모든 직원들이 쌓아가는 조직이 될 거냐. 오늘 후반부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0년 된 회사, 10년 된 지식이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지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조직의 한 일원이 되어서 내가 맡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지식을 쌓아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뉴얼의 지시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나의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지식 창조 기업이 되기도 하고 진보화되기도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죠. 오송 지하차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자, 시간이 지났죠. 우리의 관심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가 있죠. 자, 그 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이런 일이 감히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책임자냐, 책임자를 따지니까 매뉴얼상의 책임자를 따지는 거고, 그 책임자가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는 매뉴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홍수 경보가 몇 시에 울렸느냐, 42cm가 됐느냐 안 됐느냐, 42cm가 됐으면 이게 그 기준이 뭐냐, 찰랑찰랑한데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잠깐 넘으면 42cm 된 거냐, 아니면 몇 분 동안 넘어야 42cm 되는 거냐, 막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경계해야죠. 감독해야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대로 했느냐, 인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 경보 격상 통보문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흥덕구를 포함한 4개 구청에 전달을 했냐, 안 했냐, 전달 받았다, 못 받았다, 현장 대응을 했다, 안 했다, 대응을 한 거면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북도청은 매뉴얼에 따라 실제 침수가 일어날 때까지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벌써 조직 내에서 토의하다가, 회사에서 미팅하다가 영업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생산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디자인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벌써 입장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저 회의 중단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냐. 입장이란 말이 나오면 벌써 그 회의는요, 이렇게 생산적인 회의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당장 미팅해 보세요. 영업부하고 생산부가 우리 생산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 그 고객 중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회의 중단하시고요, 각자 1대1 미팅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네, 그 전에 참 이론하면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이 미흡이 문제냐 살펴보니까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더라. 축제 매뉴얼 이미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매뉴얼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매뉴얼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된다. 매뉴얼 적용의 매뉴얼을 따져야죠. 매뉴얼 적용의 매뉴얼이 적용 안 되면 매뉴얼 적용의 매뉴얼의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매뉴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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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을 만들 겁니까? 그것도 안 되면 또 매뉴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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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을 만들 겁니까? 그걸로 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길의 끝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언론에 잘 주목 안 되고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분들이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책임져야 하는 안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업무 발령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화되어 있습니다. 심각화되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로 기피 현상 심각한 탓에 기존에는 수사 보조를 주로 담당하던 특별사법경찰이 신규 구급 공무원이 일선 근로감독 행정에 대거 투입됐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이런 책임져야 되는 매뉴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대로 했느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구급 공무원들이 그 일을 맡게 되더라. 이 악순환 아닙니까? 악순환 아닙니까? 가까운 나라, 매뉴얼의 나라 있죠. 매뉴얼의 나라. 세븐일레븐, 매뉴얼 1m. 맥도날드 매뉴얼 다 합하면 1.3m. 야, 꼼짝마죠, 그냥. 꼼짝마. 뭐 이렇게 지침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매뉴얼 맞어! 이렇게 한 대 맞아야죠. 한글판까지 나온 일본의 323쪽짜리의 진입 매뉴얼. 한글판도 나와 있습니다. 한글판도. 그러니까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매뉴얼의 일본어 버전을 한국어 버전으로까지 만들어서는 그런 나라죠. 게다가 일본의 책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 책하고 일본 책하고 한국 책하고 그 특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책도 쏠쏠하게 번역되고 이제 소개되는데 미국 책들은요 대부분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예화 하나를 들면 그게 막 서너 페이지 이렇게 쭉 가죠. 뭐 1953년도에 캘리포니아 서던 대학에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떤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했고 그 실험에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 이걸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실험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화를 하나 끌면요. 그거 뭐 페이지가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일본 책은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딱 요약해요. 그리고 매뉴얼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시가 명확합니다. 미국 책은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제기를 쫙 하고 인사이트를 빡 준 다음에 적용은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미국 책들은. 근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A의 경우는 B를 하고 B의 경우는 C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이 매뉴얼들이요. 만화로도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책 표지 자체가 약간 만화스러워요. 일본 유학생 시절에 TVN 화면입니다만 테니스를 어떻게 배우나요? 서점 가서 테니스 매뉴얼을 읽어라. 그렇죠. 일본이죠. 매뉴얼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매뉴얼을 못 외워서 지적당하다가 그만두는 직원, 알아듣든 말든 외운 대로 다다다 단순히 말해버리는 직원, 매뉴얼에 없는 요구를 하면 아무 대처도 못하는 직원. 참,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골프를 배우려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코치를 기용합니다. 코치를 만나서 자기를 코치를 받죠. 일본 사람들은 골프를 잘 치고 싶다. 그럼 어떡합니까? 골프 비디오를 사서 매뉴얼을 따라하죠. 골프 비디오를 사서 매뉴얼을 따라합니다. 자, 한국 사람은 골프 잘 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아세요? 골프 옷을 바꿉니다. 골프 채와 골프 옷을 바꿉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이 경제가 부흥하는 겁니다. GDP가 높은 이유. 매뉴얼은 책임 회피에 적합하다. 다 압니다, 이제. 매뉴얼대로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 그마저도 매뉴얼이 완벽하지 않다. 결국 매뉴얼 만든 것도 사람인데 매뉴얼조차 쓸모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다. 진짜 능력이다. 그 능력 키우기는 싫고 짜여진 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죠.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서비스 원칙,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객은 옳다.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제1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제2의 원칙이거든요. 고객이 옳다가 1의 원칙,
제2의 원칙,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제1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이제 노드스트롬 백화점 서비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현장 담당자들에게 매뉴얼 당연히 교육시키죠. 그러나 언제든지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매뉴얼을 뛰어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좀 발전된 고객 중심적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구글의 실패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더 이상 어떤 그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방향성이죠. 이 매뉴얼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그 위험을 테이킹하고 더 깊이 가보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가게 해주고 그 실패,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도 왜 그때 멈추지 않고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더 갔습니까? 했을 때 담당자가 틀림없이 다음 단계에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대체 오케이. 다만 그 실패가 의미 있는 실패가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문화가 구글이 이야기하는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이기도 하죠.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결과에 의해서 각 구성원들이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가 매뉴얼대로는 하겠지만 그 방향성대로는 하겠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주의와 과학정신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과학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식 형태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가 과학에 의해서 규명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과학지상주의 혹은 과학만능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김상욱 물리학자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참 인문학적인 소양과 노하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리학자로서 대중매체에 나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심이 자동으로 갑니다. 와, 저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야, 나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저렇게 배웠다면 나도 과학도가 한번 됐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그 패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초자연 현상은 일어납니까? 기적은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물리학자답게 기적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인식에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죠. 예를 들어서 꼴찌였던 팀이 1등이 된다거나 로또 당첨이 2번 연속 된다거나 이런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저런 대답도 정말 멋있다. 참 명쾌하게 대답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자연 속에서의 일어나는 현상, 물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는 과학이죠. 그러나 물리 세계를 벗어난 이른바 초자연 혹은 초과학의 영역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초과학의 영역이 있다,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학 정신에 맞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른다가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 혹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영역을 과학 안에 끄집어 들이는 것도 문제고 과학만이 100%고 과학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것도 과학 정신답지 않죠. 왜냐하면 과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발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발견이 일어나면 기존에 발견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죠.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이미 발견된 과학적 발견을 맹신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과학주의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매뉴얼주의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혹은 교육 매뉴얼주의에 참 조심스럽네요. 매뉴얼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 과학주의가 있습니까? 과학 정신이 있습니까? 과학적 사고는 뭡니까?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거. 우리 회사에 과학적 사고가 있다는 거.
과학 정신이 있다는 거. 오직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근거로 논증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려는 요겁니다. 요거. 탐구의 정신이다. 탐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호기심이 사라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늙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라 하더라도 호기심이 없으면, 즉 과학 정신이 없으면 그건 노인 되는 거죠. 노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뭐 서울에서는 이랬는데 대전에서는 다르네? 그 호기심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거죠. 합리성, 비판성, 개방성. 과학 정신은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 과학 정신에 관련돼서 지식창조기업이라는 책을 쓴 노나카 이쿠지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영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일본 기업의 혁신의 비결은 지식창조 능력과 전문성이다. 특별히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창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나카의 자료를 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해 준 건데, 보세요. 암묵적이고 명시적이에요. 암묵적이고 명시적이에요. 암묵적 지식에서 암묵적 지식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적 지식에서 암묵적 지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또는 암묵적 지식에서 명시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명시적 지식에서 명시적 지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식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죠. 은유와 유추와 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도박을 한번 해보자. 뭐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예요. 자동차 진화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식창조의 과정이 이거예요. 자동차 진화에 자동차가 발달하는데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한번 해보자. 가설을 갖는 겁니다. 그럼 유추하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기계와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조화시킨다면 사람은 최대한 편안해지고 기계의 값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하, 자동차라는 메커니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역학적인 어떤 요소를 좀 결합해보면 어떻게 되지?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제품으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키가 크고 길이가 짧은 혼다시티. 그러니까 위로는 높아요. 근데 앞뒤로는 짧은.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앉기에 불편하고 일어서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쫙 뒤로 눕는 그런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편안하게 탔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까 높이가 높은 차들이 많이 있어요. 편한 거죠. 이렇게 아주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앉으면 그냥 앉아지고 조금만 내리면 편안하게 승하차가 좋은 거죠. 게다가 일본은 주행거리가 비교적 다 짧아요. 미국과 달리 짧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불편함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메커니즘과 인간이 가진 생체공학적인 영역을 합쳐서 지식이 창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건데,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암묵적 지식을 전달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언어나 도식으로 잘 표현되지 못할 경우는 아날로지나 메타포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아날로지나 메타포는 은유와 유추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식을 형식적으로 전달할 때 뭐 큰 문제 없어요. 언어나 도식이죠. 그러나 암묵적인 지식이 암묵적으로 전달되어질 때는 관찰하고 모방하고 계속 옆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요, 종종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자기 한 사람 목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한 3개월 걸리죠, 한 1년 걸리죠, 어떨 때는요 3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더백 기업에서 한 사람의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1인분, 요로 1인분 한다, 이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 최근에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자기 월급 이상 정도는 벌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는데 3년 걸린대요. 그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겠습니까? 3년 걸리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겠어요? 지식 전달의 방식이 조직 내에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업을 만나면 모든 기업은 지식 기업이 돼야 됩니다. 콘텐츠 기업, 부가가치 기업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냥 팔고 의자 팔고 책상 팔고 물건을 파는 기업이 되는 것은 중국에게 금방 다 따라잡힙니다. 우리는 의자를 만드는 방법을 파는 형태로, 의자를 즐기는 방법을 파는 형태로, 의자를 디자인해서 제공해주는 방법을 파는 형태로 바뀌어야,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쪽으로 가지 않고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 그래야 애플의 영업이익이 30%인데 중국 제조 원가가 15%밖에 안 되죠. 100만 원 내면 15만 원만 가져가는 그런 사업하지 말고 100만 원 받으면 60만 원 가져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직 내에 물건을 만드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2,400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 내에서 지식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지식 전수가 빨라야 하고 정확해야 되고 전승이 누구나 할 수 있게 쉬워져야 돼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암묵지가 공유되는 방식은 사회화예요. 형식지와 암묵지가 공유되는 것은 확장성입니다. 그러나 형식지가 암묵지화 되는 것이 체득이에요. 그러나 이거 있죠. 컨비네이션. 요거 형식지와 형식지가 공유되는 방식, 협업 방식이에요. 빨라져요. 체계화됩니다. 활용이 빨라져요.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피터 생게의 학습하는 조직, 여기 있네요. 이 책 조금 두껍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습하는 조직은 다음에 제가 월간 MBA 할 때 이 책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밑줄 읽기 방식으로라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그리고 유통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콘텐츠업을 포함해서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스승 중에 한 명이 피터 생게입니다. 학습하는 조직을 반드시 여러분 학습하셔서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부가가치가 낮고 마진율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조직으로 이동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길잡이를 주게 될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학습하는 조직에 있어서 제목만 그냥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 즉 부가가치가 일을 할수록 점점 올라가요. 10년 된 회사, 10년째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식이 쌓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적 숙련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적 사고예요. 세 번째, 팀 학습입니다. 네 번째, 공유 비전이에요. 다섯 번째, 정신 모델을 갖는 겁니다. 호기심과 열정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터 생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학습이 잘 일어나려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잘 하면서 개인적 숙련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격적 요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잡으면 이게 좋아질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팀 학습입니다. 공유 비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신 모델이고 다시 개인적 숙련이죠. 자, 노나카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면, 자, 칠판으로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지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떠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첫 번째, A 조직은 김 대리가 이 일 하다가 퇴사하면 끊겨요. 홍 대리가 또 일해요. 끊겨요. 박 대리가 일해요. 끊겨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사원이 일하죠. 신입사원 지식의 회사가 돼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이대리로 넘어가죠. 자, 요런 회사죠. 지식이 완전히 단절되는 회사예요.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끊기고 전 인계인수 안 되고 이 사이에 누가 있죠?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가끔 본부장님도 들어옵니다. 가끔 사모님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좋아지면 어때요? 사실은 A형 조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많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도 그나마 김 대리가 하다가 퇴사할 때 홍 대리로 넘어갈 때 살짝 인계인수라는 걸 해주죠. 그러다가 박 대리로 넘어갈 때 또 인수계수 해줘요. 최사원으로 갈 때 약간 해줘요. 이 대리로 갈 때 약간 해줘요. 요 정도까지는 가죠. 역시 지식이 안 쌓여요. 김 대리의 지식은 홍 대리에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안 쌓여요. 그래서 시간이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A형 기업과 B형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도 인계인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뭐예요? 시간이 흐르지만 지식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냥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수준에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경영자가 커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나카 교수하고 피터 생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C형 조직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했던 사람의 지식이 계속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지식도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지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리가 일을 하다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김대리가 자기의 지식과 노하우를 형식지화해서 회사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된 회사, 10년의 지식이 쌓여 있는 것이죠. 피터 셴게가 이야기한 학습하는 조직의 5가지 요소에서 남겨져야 되는 화면이 노나카가 이야기한 지식 조직의 C형 조직이 되는 것, 쌓여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식 공유가 개인 업무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경계 조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직 내 지식 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의 확산과 전파뿐 아니라 교환과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가능케 한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식 공유 모델을 조사해봤어요. 우리나라 13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조사해봤더니 지식 공유가 높은 조직하고 지식 공유가 낮은 조직이에요. 지식 공유가 낮아요. 지식 공유가 높아요. 해봤더니 낮은 주도성이 높은 지식 공유가 될수록 개인 업무 성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낮은 주도성은 반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공유가 높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돼요. 제 경험치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상호 간에 지식이 공유되고 지식 파티하고 OKR 파티하고 지식 토크하고 지식 페스티벌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개인 업무 성과는 올라가고 저주도성, 업무 이탈자, 그 사람들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2020년 조사인 거고요. 산업혁신연구에 발표됐으니까 자세히 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지식 공유를 하는 조직일수록 업무 주도성과 개인 업무 성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초년기에 제가 있었던 조직은 이런 지식 공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사내에 지식 공유관이 있는 거예요. 지식공유관, 지식뱅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선배들이 뭐 일을 할 때 남겨둔 노하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밑에다가 별표를 매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표를 잘 받으면 그 사람의 포인트가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력할 수 있나 열어봤더니 입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첫 번째 올린 지식이 뭐냐면요. 테이블 빨리 닦기였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피자몰이라고 하는 피자 매장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했거든요. 저는 현장 근무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지금도 잘 만듭니다, 제가. 저의 첫 번째 올린 지식이 테이블을 닦으려면 가로로 5번, 세로로 한번 딱 해서 더스타를 수직으로 맞추면 짧은 시간에 24개의 테이블을 빨리 닦을 수 있다. 그 전에 동그랗게 돌리면서 닦았을 때에 뭐 6분인가 그렇게 걸리는데 5+1 구조로 닦으니까 4분 30초가 걸리더라.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당연히 AAR 피드백의 방식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밑에 막 댓글이 달리고 별표가 달리고 선배들이 와 벌써 올렸네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가보니까 다 자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다 텍스트였습니다. 뭐 20여 년이 지난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기업들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뭐 구글을 포함해서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은 웅덩이 기업이 될 거냐, 강물 기업이 될 거냐, 2가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웅덩이 기업이라면 비가 오면 잠시 고였다가 비가 개이면 말라버리는 웅덩이 기업은 구성원의 헌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만 강물 기업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물 기업은 분명한 기업 가치, 신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매뉴얼에 시키는 대로 할 뿐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각 개인들이 현장에서 지식과 노하우를 발견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뉴얼 없으면 일 못하는 조직이 될 거냐 아니면 시키면 일하는 뭐 시켜야만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일하는 조직이 되고 우리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발굴과 공유 이 2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구성원들 모두의 지식과 노하우가 성장했습니까? 9월 한 달 동안,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성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성장했습니까?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원 상호 간에 학습이 되도록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대한민국 언더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대표님 이야기 제가 좀 이따 다뤄드리겠습니다. 지식 경영의 핵심 세 가지, 발굴, 공유, 확산입니다. 지식 공유는 사내의 에이스가 혼자 에이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에이스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발굴하고 저장하고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지식을 발견이 중요한 거고, 발견한 지식을 조직 내에서 공유 및 확산하는 것이고,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 너네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질문 제가 댓글로도 받고, 현장 가면 강의 끝나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잘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벌써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요, 정말 그 맨땅 헤딩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저는 제 학부 때 전공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잘 합니다. 그래서 타이핑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회의로 기록도 제가 주로 하고 하니까 회의로 기록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하면 확 쳐가지고 공유해주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학습이 되고 좋았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뭐 타이핑하면서 책 읽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 좋은 어떤 학습의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경영자를 만나거나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거나 코칭을 하더라도 기록하면서 했거든요. 나중 되니까 그게 다 형식지화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거 올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제가 아직 사장이 되기 전에 카페를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후배가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이거 보고해 하니까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렇게 모인 지식과 노하우가 저희 내부 지식뱅크에 12만 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올리는 것이 아니라 60명의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꼭 결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경영자를 만났는데 그 경영자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내가 대답하는데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약간 내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올려요. 그럼 밑에 댓글에 다른 선배들이 나는 그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링크 이거 딱 걸어주고 이거 봐봐라. 그리고 직접 답도 달아주고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텍스트로 하던 것이 지금은 영상으로 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식뱅크를 아예 조직 내에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유튜브처럼 누구나 스마트폰을 열고 셀카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회사 보안 등급이 유지되는 지식뱅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거죠. 본격적인 서비스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만, 저희가 경영 컨설팅 회사가 왜 이렇게 온라인 클라우드를 만들고 각 회사의 지식뱅크를 만들어 드리고 이거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줘, 왜 그러냐?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언더백 기업 경영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식공유 시스템이더라고요.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강사를 불러서 뭐 컨설팅도 받고 워크숍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2, 3년 지나면 다 퇴사했어. 교육받았던 사람들 다 퇴사했고 나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식과 노하우는 경영자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경영자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쉽고 편하게 자신이 발견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반복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다는 점, 우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 우리의 업무 자체가 효율적이 된다는 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잘 여러분들이 소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야 우리 지식 공유하자 그러지 마세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경비 처리하는 거 귀찮잖아. 그거 여기다 올려놓고 영상 보고 하라 그래. 그러면 네 업무 편해져. 물류 팀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식 공유하자. 아니에요. 물류 사원들 알바 들어오면 자꾸 선입 선출 안 되고 적재하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거 방법 여기다 올려놓고 그것대로 하자고 그래. 디자이너한테 우리 지식 공유하자. 그렇게 하면 안 따라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디자인 뱅크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이 우리 이미지 만들 때 엉뚱하게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컨셉 깨지게 하는 거 디자이너로서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도록 여기다가 디자인 작성 원칙 만들어 놓자. 우리는 어떤 폰트 쓴다는 거 올려놓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거기대로 따라오면 너 고생 안 할 수 있다. 폰트 깔아놓으면 된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고 함께 하셔야 구성원들이 아 맞아 내가 편해지는 일이네. 내가 좋아지는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야 드디어 이제 우리 회사가 개인들 노하우 다 뽑아가고 개인들을 이제 해고시키겠다는 말인가? 요렇게 안 합니다. 요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가 있고요. 시각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거 옛날부터 했습니다. 벌써 저 20년 전부터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글 지식 포털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검색하는 구글 말고 구글 직원들이 검색하는 인트라넷 구글 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업무 노하우들 다 나옵니다. 애플 당연히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빠르게 조기 전력화되어서 맡은 업무는 새로운 것이지만 하는 일은 익숙하게 되게끔 이게 이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입니다. 포스코들, 삼성, 코트라 이런 기업들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을 어떻게 하면 생성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건지 가장 쉽게는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인즈 캠퍼스의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가인즈 캠퍼스 회원들이시라면 지식 토크 이거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 구성원들이 나의 업무 노하우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턴트들이 하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토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 CAC나 디바이커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화하고요. 공유하는 것은요. 초기에 약간 캠페인도 해줘야 돼요. 지식 많이 올리는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스타벅스 쿠폰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잘 됐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시면 돼요. 당일의 결과물은 당일에 올린다. 물어보기 전에 검색 먼저 하고 파일 공유할 때는 지식뱅크 링크로 하자. 제목은 검색이 가능해야 돼요. 나중에 카테고리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사업, 성과평가, 성과급 설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후배가 내가 맡은 컨설팅 현장이 식품사업부다. 그러면 식품, 성과급, 평가, 보상 이렇게 딱 키워드를 치면 쫙 거기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올릴 때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파일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게 하면 더 좋겠죠. 검색 기능 잘 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프로젝트별, 댓글별, 파일별 검색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흐름이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올려야 되는 건가? 이것도 지식이 되는 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일을요 0.3, 0.5, 1.0, 3.0 이런 식으로 저희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아리의 창 개념 정리. 여러분들 조아리 윈도우는요 그냥 지식이라고 할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 저희 컨설턴트 닉네임인데 보시면 0.8, 1.0, 1.1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올리고 1월 달에 올렸다가 1월 10일 날 이렇게 한 달 어간으로 해서 이렇게 3번이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올리브 컨설턴트는 한 달 동안에 조아리 윈도우가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뭐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영자가 질문을 했든지 그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뭔가 이렇게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현장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록됐기 때문에 요 비슷한 일이 있으면 조아리 윈도우 딱 치면 요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컨설턴트들이 쉽게 조기 전력화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블로그를 쓰든지 카페나 클라우드,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웹하드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인터페이스가 좀 안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인즈 캠퍼스에서도 지식뱅크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회사가 2명만 되더라도
2명만 되더라도 가인지 캠퍼스를 이용하는 가격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지식뱅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계속 고소하고 있는 측면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제 이야기를 오늘 들으신 다음에 우리 회사의 지식뱅크도 지금 작게 시작해서 3년, 5년 지나면 오케이, 지식 조직이 되겠다. 그 시작을 지금 살짝 해보겠다 하신다면 오픈 단톡방에 있는 이평화연구원의 핸드폰 번호로 혹은 여러분 저희가 컨택되는 여러 가지 댓글 창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 팀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가인지 멤버십은 경영자를 위한 넷플릭스 서비스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자료 다운로드, 온라인 라이브, 온라인 세미나 컨퍼런스 콘텐츠 무제한 보실 수 있는 게 가인지 멤버십이죠. 한 달에 19,000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 회사에 지식뱅크를 만드시면 돼요. 가격은 똑같이 설정했어요. 인당 월 가격입니다. 10년 된 회사, 10년 된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 겁니다. 요게. 자체 영상 업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진도 관리 다 됩니다. 댓글 게시판 커뮤니티 기능이 있고요. 가인지 캠퍼스 영상과 자료 커리큘럼도 다 줍니다. 그래서 가인지 멤버십 더하기 우리 회사 유튜브까지 하는 게 가인지 뱅크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너무너무나 이게 필요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정책이라든가 보급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도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지식기업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업들 적절히 컨택하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내 교육 콘텐츠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회사만의 교육 사이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진행 현황, 가인지 캠퍼스의 모든 영상과 자료, 커리큘럼 세팅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네.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요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뜻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에 걸맞는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탁월한 어떤 것을 제공해야 기업은 사랑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필독 영상 있습니다. 직원이 똑똑해야 기업도 잘 나간다. 지식 경영과 핵심 역량을 관리하는 필독 영상 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요. 클립 목록, 파일 목록, 추천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지 캠퍼스에서 발행된 신규 영상이 있습니다. 가인지 멤버십이라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우성 작가님,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의 저자이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브랜딩의 어떤 퀄리티를 올려주고 있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분이 브랜딩 사례 20종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브랜딩 사례의 툴 맵에 맞게 20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보시면 아하, 우리 회사는 슬로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고객의 문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차별화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 브레인맵이라고 하는 거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10월 MBA인 거 아시죠? 제가 그냥 막 퍼드리는 게 한 달에 일주일씩 MBA 해드리는 겁니다. 평가와 보상은 어떻게 성장의 무기가 되는가인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리딩 기업들의 평가제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KPI와 OKR 평가 무엇이 다른지 강의해드립니다. 수요일에는 평가 피드백을 위한 원오원 미팅 구체적인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인사고과만 해도 충분하다 하시는 기업을 위해서 인사고과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평가 결과를 보상, 성과급, 연봉에 어떻게 연동할 건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제도, 국내의 리딩 기업들의 평가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김경민의 경영벙커는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